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일본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튜브에 이어서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는 아베 총리와 9년간 국정기간의 어떤 허와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베 총리 후임인 스가 현 총리의 인물 분석과 그리고 아베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일본 정계의 어떤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가 총리가 일본의 총리 관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스가 총리는 어떤 인물인가? 우선 인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본 정계에서 과연 후임 총리로 어떻게 발탁이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스가 총리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인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황이 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루히토 천황, 그 이후에 아키히토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에는 스가 총리가 있고, 그리고 상황이 아베 전 총리란 얘기죠. 그 정도 아베 총리와 스가 지금 현 총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스가 현 총리는 고향이 아키다 현입니다. 아키다 현이 눈의 고장이죠. 보통 한국의演歌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기타쿠니노 하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기타쿠니노 하루의 고향입니다. 눈이 많은 고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의 일본 북쪽에는 정치인들이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정치인들은 조시본, 사찌마본에 있는 저쪽 서남쪽, 그리고 오사카, 나고야 쪽, 그리고 동경 쪽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일본 북쪽에서 북쪽의 고향인 스가 총리, 그리고 아버지가 만주 철도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만주 철도 회사,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에서 산업장관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아버님은 지역의 딸기 조합의 조합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분홍이죠. 그리고 스가 총리는 호세이 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요코하마 시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 현에서 내리 지금 8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 총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2002년에 아베 총리가 관방부장관 시절에 이 스가 총리는 당시 이 의원으로서 북한 화객선이 일본에 오는 걸 방지하는 항만법을 일본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2002년은 당시 굉장히 일북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수교를 언제 할 건가를 관찰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스가 총리는 일본 북한 화객선이 일본 니가다 항에 못 들어오는 항만법을 개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아베 정권 1기 때 총무 대신을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 아베하고 동지적 관계를 연결시킨 것은 2002년에 항만법을 개정한 걸로부터 아베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6년에 바로 총무 대신이 되고, 그리고 또 2012년부터는 7년 8개월 동안 아베 총리의 관방장관으로서 내리 최장수 관방장관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나이는 6년 더 선배죠. 선배인데 6년간 아베 총리 밑에서 관방장관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국 정치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운 해석인데, 일본의 정치 풍토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스가 총리가 추대되는 그 과정이 일본 정치의 전형적인 축소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금도 파벌 세력이 있습니다. 호소도파, 아소파, 다케시다파, 이시하라파, 니카이도파, 이렇게 쭉 있는데 5개 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스가 총리와 겨뤘던 이시바하고 기시다
파를 제외한 7개 파 중에서 5개 파가 스가 총리를 추대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파벌 영수들이죠. 영수들과 실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스가 총리를 추대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2020년 5월 달에 스가 총리는 지지도가 4위였습니다. 6%. 그런데 아베 총리가 사임 발표 후에 인기 지지율은 9월 2일경에 보니까 38%로 1위였습니다. 일본 정치는 이렇게 파벌 세력에 의해서, 마쿠 정치에 의해서, 밀실 정치에 의해서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 이제 인물 분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자면은, 일본 국민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 레이와 오지상, 레이와 아저씨라고 알려졌죠. 레이와 아저씨가 뭐냐면은, 지금 나루히토 천황이 바뀌면서 일본 연호가 바뀌었죠. 연호가 바뀌면서 원래 관방장관이 연호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앞전에 해세, 지금 아키히토 천황의 연호가 바뀔 때는 오부치 케이조 관방장관이 했죠. 오부치 케이조는 관방장관 해서 많이 알려져서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또 최장수 관방장관이죠. 지금 스가 총리는 최장수 관방장관. 이런 또 관방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관방장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홍보수석을 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왜? 일본의 내각의 행정 총 실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홍보수석까지 겸하는 거죠. 정책수석까지 겸하는 거죠. 그래서 관방장관 직책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스가 총리는 과거에 타케시다파인 해세研究会, 그러니까 평성연구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찌까이로 갔습니다. 고찌까이는 지금 기시다 후미오가 파벌 영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아소토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파벌에서 2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가토 고이치 난에도 합류를 했다가 또 가토 고이치를 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말한 타케시다파의 헤이세이研究会의 오부치 케이조, 그리고 고치카이의 후쿠다 야스오, 그리고 가토 고이치,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한 친한파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앞으로도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술을 안 하는 대신에 굉장히 폭넓게 사귀고, 저녁 약속을 늘 3번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고령입니다. 71세죠. 한국 나이로는 72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총리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걸 굉장히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점을 따지자면 외교 무대에서는 아직 서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고령입니다. 또 신중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익민족주의 연구단체에 6개나 가입이 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베 총리는 지금 5개에 가입했고, 지금 같은 후보로 경쟁을 했던 이시바 총리는 2개에 가입했고, 기시다 총리는 5개에 가입했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6개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창생일본, 그 다음에 일본회의, 그 다음에 신도, 헌법, 교과서, 이런 각종 의견 중에서 우익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단체에 가입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주시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아베 총리를 이은 스가 총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끌고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민당 총재선거 발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에 했던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방장관의 입장에서 발언이니까.
지금 발언한 게 스가 총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발언을 보면은 아직까지 크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걸려 있죠. 거기에서 스가 총리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국제법이니까 이걸 강력히 준수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신 미일 동맹을 중시해서 한국과 중국은 확실한 관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 개헌, 이거는 아베 총리의 후임자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북일 관계에서 납치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을 한 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의 발언을, 우리가 좀 특이한 발언을 살펴보면, 안중근 의사 전시관이 2014년에 하얼빈에서 열었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한테 테러리스트다,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를 살해한 테러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좀 특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만경봉호를 못 들어오게 하는 항만법을 개정한 게 과거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한일의련에 지금 회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방면에서 또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베 전 총리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차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후광이 있습니다. 외교부에 후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베 신따로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후광이 없습니다. 부모의 후광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벌이었고 학벌이었고 부모 후광이 없습니다. 호세이 다이가크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벌이 없다고 봐야죠. 거기에 부모 후광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익 민족주의를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쉽게 말하면 뼛속까지 우익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부터 우익 민족주의고, 고향이 그쪽이고, 또 외교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치지만, 스가 총리는 후임, 그러니까 후천적인 우익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되고, 성격 유형은 아베 총리가 외향적이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내향적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또 하나, 추진 스타일은 아베 총리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개척형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비판형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편성을 하고 화합을 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올림픽 무산 가능성입니다. 올림픽이 그대로 개최되면은 이 스가 총리는 2년 내지 4년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나이가 71세니까. 하지만 올림픽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이 무산될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감당해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의 변이성입니다. 지금 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지금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이게 변이가 될 경우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빨리 청정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관계자, 응원, 여러 사람들을 빨리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올림픽이 무산될 경우 일본 국내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허탈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문제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본 국민성으로 봐서는, 일본 국민성은 어떤 재난에 굉장히 강하죠. 전쟁 후에 폐허 복구 능력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은 올림픽이 무산돼도 곧바로 아마 일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게, 그게 일본 국민을 합일점으로 만드는 게 또다시 우익 민족주의 간판을 내걸고 합일점을 만들 경우에 한국이
우익민족주의의 가장 피해자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게 올림픽이 무산되면은 중요한 해상 가능성은 더 빨라지는 거고, 무산되지 않고 올림픽이 계속될 경우에라도 내년에는 중요한 해상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구태여 시기를 잡는다면 올해는 10월하고 11월이 중요한 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세우는 건 코로나 대응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한일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이로 봐서 이 스가 총리의 내각은 아마 임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기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책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 전환할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느냐? 국제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국제 문제, 지금 미중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결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미국, 지금은 미국 편이지만 일본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변수로 해서 앞으로 스가 총리가 일본의 정치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갈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익민족주의로 계속 갈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일본의 제일 거류민단, 민단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본을 잘 아는 정치인들, 외교관들, 주재관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본 인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우익민족주의를 어느 정도 우리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극일과 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전자업체들, 과거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그리고 전자밥솥 일본으로부터 사와지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하고 일본을 극일과 용의를 하면서 와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자업체들 일본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TV. 그게 바로 일본을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스가 총리가 새로 정권을 잡아서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우리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그 길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